크게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는 영화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영화는 그냥 재밌게는 그냥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뭐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저는 이 영화가 그 그리스 고전을 중심으로 하고 다룬 작품 중에서도 그렇게 뭐 수준 높은 작품도 아니고,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작가의 관점에서 볼 때도 그 감독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뭐 본격적인 영화 비평을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왜 영화를 이렇게 이제 봤는지에 대한 말씀 조금 드리고, 제가 그리스 고전 비극 강의를 계속 해왔던 이제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 제가 현대 문학 비평가이긴 하지만 저의 철학적 바탕이 이 유럽적 철학, 유럽 지성, 유럽적 문학에 상당히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1차 저서를 보는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늘 그렇게 1차 원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제 좀 이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철학도 알아야 되고, 물론 철학은 저는 그냥 독자적으로 또 제가 공부해온 바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 고전 철학 강의도 해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좀 드리려고 해요. 약간 가이드 주는. 너무 엄청난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만한 해석의 여지가 저에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릴 수는 없다. 다만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영화에서 이 영화는 원전 텍스트가 있잖아요. 원 텍스트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 텍스트에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원 텍스트를 얼마나 작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변환시켰는가라고 하는 그 작가적 관점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대적인 어떤 그 정신 있죠. 현대적 특성이나 현대적 정신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얼마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는가,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렇게 조합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것도 잘 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 원작을,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게 원작의 이야기 자체가 엄청나게 이미 스펙터클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작의 얘기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가, 그렇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스펙터클할 수가 있고, 또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이 감독 자체가 또 굉장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창조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떤 방식으로 옮길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신화적 세계를 옮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영화적 스펙터클에 있어서도 우리가 봤었던 그 이전에 이 사람의 전작들이 있잖아요. 우주에 대한 영화도 있고 수수께끼 같은 영화도 있고 뭐 이러는데, 거기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부합할 만한 전작보다 뭐 대단한 그런 게 여기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훨씬 좀 못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재해석한다고 할 때 재해석할 만한 여지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현대적인 재해석은 작가 자신이 그냥 그 현대적으로 그걸 재해석한다라기보다는 이것이 고전이고 유럽 문학의, 세계 문학의 그 완전히 그 기원에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의 역사가 2500년,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거의 3000년 가까이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해석의 역사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다양한 각도의 그 해석의 역사가 있는데, 아마 감독이 그런 것까지 수용해서 이거를 하지는 못했겠죠. 근데 전적으로 뭐 감독이 그 작품을 해석한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대단한 그 클래식 같은 경우는 작품을 해석하는 해석의 역사, 그게 바로 이제 지성사가 되는 건데, 그 지성사에 대한 좀 천착만 했더라도 좀 다르게 이거를 볼 수 있는, 현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발휘하지는 못했다. 좀 평이한 드라마였다. 전 이렇게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호메로스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기원전 8세기쯤에 나온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그런 작품, 이 작품을 원전으로 한 영화다, 이렇게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관점으로 영화를 이제 볼 수밖에 이제 없는데요. 물론 영화적으로 그냥 자체로도 재밌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가이드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 제가 이게 들고 있는
책에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가 있죠. 요건 좀 옛날 번역이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판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리스어 원전 번역, 그러니까 영역, 그러니까 중역돼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고 이게 그리스어 원전 시대를 연 중요한 번역가가 천병희 선생님이란 분이죠. 세계 문학의 한 가장 중요한 뿌리이고 유럽 문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 문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인데, 이거를 원전 그대로 번역해 가지고 읽게 된 것이 불과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리스어 원전을 번역하는. 그래서 이 호메로스의 얘기를 그대로 우리가 그 목소리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연 사람이 천병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보면서 책에도 흥미가 생겼다, 영화 전에 책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걸 알고 싶으시면은 천병희 선생님이 이제 번역하신 그게 이제 원전 번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8세기에서 유럽 문학은 이제 사실상 시작이 되는데, 기원전 8세기에 시작된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호메로스라고 하는 시인의 독자적인 창작이 아니라 이 사람도 옛날에 전해져 들었던 옛날 이야기거든요. 그 옛날 이야기, 전승되었던 옛날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기록을 했는데 최초에 이 사람이 뭐 쓴 그 처음에 썼던 글로 썼던 것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하고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최초의 서지로 글자의 형태로 나온 거는 그로부터 몇백 년 후에 그 그리스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되면 그 참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독재자라고 옛날엔 배웠지만 뭐 하여튼 그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 이제 민주 정치의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사람들 중에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 신화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어떤 축제에 이것을 도입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사적으로도 그런 문화적 후원을 했던 사람인데, 이 시대에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문자로 기록된 것은 그 후대에 그때쯤에 기록이 됐지만,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는 구전으로서 이렇게 전해지는 하나의 사실처럼 되었기 때문에 기원전 8세기쯤에 이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보거든요. 근데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한 명의 인물인지 아니면 여러 명의 인물들의 어떤 집단적인 창작 집단을 얘기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유럽의 지성사에서도 아직도 한 2000년 동안 논쟁이 있어요. 이거는 현대에서만 논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 로마 시대 때에도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연구 작업이 일찌감치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한 사람이라고 꼭 보지 않는 그런 관점도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얘기는 트로이 전쟁을 둘러싼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그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기원전 8세기에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전승되었던 이야기를 구전의 형태로든 글자 형태로든 딱 압축해가지고 얘기했다고 이제 하는데, 이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대체적으로 기원전 12세기, 그러니까 뭐 12세기 전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것이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로 기록될 수 없었던 시대의 얘기니까. 유럽에서 역사가 문자로 탁 기록돼가지고 어떤 역사적 사실로서 시작된 것은 기원전 5세기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되었었던 그 그리스 고전 비극의 시기이기도 하고 소크라테스의 시대이기도 한데,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그 책이 기록되면서 그때부터 문자적인 형태의 역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기술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얘기들은 확실하게 확증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연구는 많이 됐지만.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의 얘기도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쨌든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그 전승되었었던 옛날 이야기를 적었는데 그게 트로이 전쟁의 이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를 얘기할 때 그리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는 그 그리스 지역으로 보면 안 되고, 그리스 문명이 시작된 것은 그리스 지금 그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
해양을 마주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바다가 우리나라 같은 동해 바다가 에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에게 건너편이 보통 에, 서아시아라고 얘기하는 우리 뭐 옛날에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바울이 전도를 많이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지역인데 그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얘기하잖아요.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당시에는 이곳을 이오니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그 지역을 밀레투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리스 문명은 지금의 그리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유럽에 붙어 있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서아시아라고 예전에는 얘기됐었던 이 이오니아에서 그리스 문명이 시작됐거든요. 그리스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 서양의 지금 그 알파벳의 기원이 되고 있는 이 그리스어라고 하는 것이 알파벳의 기원이 되고 있는데 이 그리스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아시아 이오니아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그 중에서 페니키아라고 딱 특정을 하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 알파벳의 최초의 어떤 형태가 거기서 만들어졌거든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루트 뭐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어떤 문자가 만들어졌지만 만들어진 문자가 그 문자를 통해 가지고 그 담을 수 있는 어떤 그 깊이, 이야기, 사상적인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문자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그냥 간단한 도구, 하나의 그냥 미디어, 간단한 미디어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 뭐 교육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정도의 말로 정도밖에 이게 쓰이지가 못하거든요. 근데 페니키아는 이제 그런 그 문자를 이런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문자를 사실상 알파벳을 만들었죠. 만들었지만 거기에서 어떤 거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몇백 년 흘러가지고 호메로스 시대에 건너가서 호메로스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시인 혹은 시인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존재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호메로스의 시대에 호메로스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대에 그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이 또 있었거든요.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여기 신통기라고 천병희 선생님이 이때는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다른 번역으로 쓰이는 걸로 알아요. 이때만 이걸 처음에 번역했을 때만 하더라도 신통기 이렇게 한자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신통기. 예. 신들의 족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제우스가 누구를 낳고 제우스의 누구는 누구고 막 이런 신들의 계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신들의 계보를 이 사람이 그리스어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시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신화 이야기죠. 신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 페니키아에서 먼저 만들어졌었던 이런 그 알파벳 형태의 문자가 몇백 년에 건너가 가지고 하나는 전쟁 이야기, 하나는 신의 이야기. 그러나 전쟁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워낙 그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전쟁 이야기에 전승되어 왔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의 이야기 있죠. 그들의 전설 같은 것들이 여기에 결부가 되어서 일종의 자기가 썼지만 집단적 창작과 전승 같은 것들이 여기에 묶인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바로 이 기원전 8세기의 문자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썼던 문자 뭐 최초에 무슨 어떤 판본이 남아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파피루스에서 썼는지 어떤 석판에서 썼는지 최초에 아마 그렇게 됐었을 텐데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이야기, 호메로스의 신이 돕고 신과 같은 영웅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전쟁 이야기, 트로이 전쟁 이야기라고 하는 두 개의 얘기를 통해서 유럽 문학, 서양의 문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이 이야기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 대해 책을 좀 가이드해 드리는 게 저한테 사실은 더 목적이에요.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신화로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의 이 헤시오도스라든가 그다음에 호메로스에 의해 가지고 얘기됐었던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 이야기들을 이제 집대성해 가지고 이게 이제 묶여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옛날 이야기를 집단성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묶었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시대가 신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이 오디세이도 보게 되면 맨 앞에 어떤 식의 나오냐면은 뭐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뭐 신이 여전히 뭐 힘을 발휘했던 그런 시대의 얘기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트로이의 그 얘기에도 트로이 전쟁을 다루고 있는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에 대한 얘기의 경우에도 트로이 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이 트로이 전쟁을 왜 생겼느냐라고 할 때 신들이 여기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인간들의 싸움에 신들이 편을 나눠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뭐 아폴로는 뭐 헥토르의 편, 헤라는 무슨 뭐 오디세우스의 편, 이렇게 편들이 다 나눠져.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그게 다 그 영웅들이 신들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옛날 이야기의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 쓰여졌던 이 호메로스하고 헤시오도스의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신화적 세계의 그 신비 속에 이렇게 휩싸여 있어요. 예. 철저하게. 예.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의 그 이야기라든가 일리아스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에 신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럼 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영화적으로 이야기 형태가 영화적으로 등장하는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했거든요. 신이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서 인간 세계에 개입하는지. 근데 좀 그 부분은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보시면 압니다. 신들이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는지. 여기에서 이 오디세우스의 그 여행을, 이 모험을 이끌고 그다음에 이 트로이 전쟁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오디세우스의 그 모험을 추동시키는 것이 이 아테나 여신인데, 여기서 아테나 여신이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가 되게 궁금했는데 매우 좀 소박한 방식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그러니까 너무 소박해가지고 약간 좀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등장을 한다, 신들이. 그리고 일리아스 얘기하고 오디세이아, 일리아스라고 하는 이 책이 일리아스잖아요. 이 책이 일리아스라고 하는 건 트로이의 옛 이름 중에 그 도시를 가리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일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로이는 일리온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건데 일리온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일리아스라는 게 그리스어로. 그리고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것은 오디세우스 이야기란 뜻이거든요. 자, 일리온의 이야기, 트로이의 이야기,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인데 이 일리온의 이야기, 트로이 이야기를 다룬 것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지 10년이 된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인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트로이 전쟁의 트로이 원정군의 그 그리스 원정군의 총사령관은 아가멤논인데, 그 아가멤논이 나눠져 있었던 그리스 도시국가, 막 성장하고 있었던 그리스 도시국가에 있는 왕들을 전부 다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미국 같은 거예요.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일종의 뭐 나토라든가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전략 방위군 같은 것들을 딱 구성해가지고 트로이 원정을 가는 이야기인데, 그 트로이 원정에서 그 원정대에 한 나라로 참여했었던 참전국 중에 하나가 이타카라고 하는 도시이고, 그 도시의 왕이 이제 오디세우스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그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10년의 전쟁, 참전한 지 10년이 됐지만 그 트로이를 함락을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전쟁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 실시간 중계가 되니까 전쟁하면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하루하루의 전황이 이렇게 알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한 번 사람들 이끌고 가지고 그렇게 멀리 바다까지 건너서 가면은 본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소식을 알 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옛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다 같은 데를 건너가게 되면은 완전히 떨어져 있고, 한번 바다를 건넌다는 게 요즘은 뭐 보면 이게 배에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바다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그게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의 형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바닷속을 알 수도 없고 풍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바람을 제어할 수도 없고 인간의 컨트롤을 완전히 벗어난 시대의 자연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모든 것들이 신화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를 다룬 굉장히 유명한 그 신화 연구자들이 유럽에는 중세 때부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연구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보면은 그리스인들은 정말 신을 믿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도 신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 그리스인들은 신을 믿었을까? 아주 옛날이니까 진짜 신을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을 정말 믿었다라기보다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이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면은 한 번 거길 건너간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전쟁터에 가기 전에 전쟁을 가다가 그냥 거기서 다 몰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에 대한 그런 공포가 이런 신화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만들어냈다. 그럼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신화 연구의 일반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현대성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얘기하면 기원전 5세기를 얘기하거든요. 자기들의 현대성의 이런 기원을 찾는 의식은 서양에서 중세가 끝나고 기독교적인 신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어떤 현대성,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기 위해서 독립적인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시대, 이성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유럽의 인문주의 시대, 르네상스 시대인데 그들이 얘기했었던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네상스라고 하는 게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르라고 하는 게 다시 재탄생한다라고 하는 건데 언제 재탄생하게 되는 거냐면은 5세기 기원전 5세기에 탄생했던 것을 다시 이제는 다시 탄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문주의 르네상스 운동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에 기반해 가지고 유럽의 현대 모더니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유럽의 모더니티가 르네상스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그 르네상스가 자신들의 기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 기원전 5세기이니까 이 기원전 5세기라고 하는 것은 현대성하고도 관련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유럽이 만든 이 현대성 기분은 나쁘지만 어쨌든 유럽적인 것의 보편화에 의해 가지고 이 현대 지금 이 전 세계가 그 비슷한 형태의 그 어떤 지적 토양과 기술과 산업적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19세기, 20세기 돼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 게 뭐 아시아적 토양을 가지고 방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술이라든가 뭐 이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의 기반이 기원전 5세기에 있다고 봐요. 기원전 5세기에 바로 아테네에 있다고 보거든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 철학이 등장을 하고 의학적 어떤 뭐 히포크라테스 같은 뭐 의학자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플라톤 같은 정치 철학자, 자연 철학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정치학과 같은 그런 게 등장하기도 하고 뭐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제한된 형태이지만 그런 어떤 사회 디자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원전 5세기에 굉장히 특별한 문화사적인 그 발명이 이루어지는데 그 발명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 비극이에요. 근데 그리스 비극은 뭐냐면은 그리스 비극에 있는 얘기는 전부 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예요. 100%. 그리고 뭐 거기에 뭐 헤시오도스가 쓴 뭐 신통기의 그런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 족보 이런 얘기들이 이제 결부가 되어서 100%가 그리스 비극의 작가는 3대 작가, 그리고 보통 비극의 3대 작가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유럽에서 비극의 4대 작가를 얘기하거든요. 유럽의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올타임 통틀어 가지고 근데 4대 작가를 얘기하는데 3대 작가가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킬로스를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한 1500년 지나 가지고 셰익스피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극을 얘기할 때 셰익스피어를 제외하면 3대 작가가 전부 다 기원전 5세기에 이미 나와 가지고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작가가 탄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들의 이야기가 자기들의 독자적인 창작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선배였던 호메로스하고 헤시오도스가 썼던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 자, 근데 신들의 이야기보다는 특히 이 호메로스가 쓴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리스 비극을 썼어요. 근데 그리스 비극은 그러면은 그리스 신화에 있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관점이 달라요.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관점이 다르다. 어떻게 관점이 다르냐?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이 이야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신들의 어떤 섭리에 의해 가지고 신들의 의지가 여기에 작동을 해 가지고 인간이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건너지 못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죽지 않기도 하고 너는 헥토르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스클로스 저 뭐야 누구죠? 저 트로이 전쟁의 영웅.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어떤 성패라든가 뭐 이 모든 이야기들 어떤 뭐 사랑에 어떤 관련된 문제라든가 뭐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신들이 이미 점지해 놓은 신들의 어떤 그 섭리 인간이 그 의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인간들에게 그 의지를 알려주긴 해요. 신탁의 형태를 통해서. 근데 이 신들이 또 게다가 근데 뭐냐 하면 뭐라 할까요? 그 기독교적 이성이라고 할까요? 그 죽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인간하고 다르지만 욕망과 변덕과 뭐 그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간하고 되게 비슷한 인간 수준에 있지만 죽지만 않는 그런 변덕스러운 신들의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좌우가 되기 때문에 신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해된 것도 그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고등 종교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고등 종교화됐다라고 하는 거는 신들에게도 어떤 그런 체계하고 질서가 있어서 신들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 시대의 신들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론론적인 하나의 어떤 신의 이론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법칙이 명확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개의 종류의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뭐 바다는 포세이돈이 다루고 뭐 하늘은 뭐 누가 다루고 뭐 가축은 누가 다루고 무슨 뭐 여행자의 신은 헤르메스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있고 이렇게 영역들이 분할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의 질서와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이 세계가 통일돼 있지 못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세계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불안이 많은 거지. 예.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신들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인간이 이제 이성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아무리 그 시대에 신들이 존재하고 신들을 실질적으로 숭상했다 하더라도 그런 변덕스러운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원전 5세기가 되면 이렇게 과학 철학자들도 등장을 하고 그죠? 정치학자들도 등장을 하고 윤리학자들도 등장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의학도 등장을 하고 이렇게 이성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에서 문학도 전승되어 온 옛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방식대로 이것을 질서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도시국가가 발전을 하면서 도시국가라고 하는 건 일종의 법칙, 윤리, 정의의 기준 이런 질서 같은 것들을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신들의 이야기를 인간의 이야기로 그것을 바꿔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트로이 전쟁에서 알 수 없게끔 뒤죽박죽 되어 있었던 이런 신들의 어떤 그런 섭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일로 어떤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비극적 사태가 났다 하더라도 그 비극적 사태가 뭐 헤라가 뭐 변덕을 부려가지고 뭐 아테나가 화가 나가지고 오디세우스가 이 바다 귀향하지 못했던 것들은 화가 나서 그런 것이거든요. 아테나 여신의 화를 북돋워가지고 오지 못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디세우스만 아테나 여신이 이 축복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오디세우스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건데 이런 방식으로 이걸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기원전 5세기에 발생한 강력한 인간의 이성, 지성적으로 이 세계를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같은 책이 등장하기도 하고 윤리학이 등장하기도 하고 플라톤과 같은 정의에 대한 어떤 문제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것이 법률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질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질서는 코스모스지만 인간이 인간적 방식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고 운영해야 되는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공적인 질서를 노모스라고 얘기했어요. 그 노모스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고 완비됐던 시대가 바로 기원전 5세기예요. 그 시기의 문학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리스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강의하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소포클레스의 비극, 아이스킬로스의 이런 비극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얘기 전체가 다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